지금 코인베이스에서 XRP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보유량의 90% 가까이가 사라졌어요. 거래소가 직접 물량을 던졌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은 지금 어디로 옮겨진 걸까요? 한편 XRP 가격은 2.46달러라는 벽 앞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ETF로는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정작 가격은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싱가포르 라이선스 확대라는 호재 뉴스까지 나왔는데도 발표 당일에는 오히려 5%나 급락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움직임일까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갈립니다.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밀 유지 계약, 그러니까 NDA에 묶인 상태에서 조용히 물량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상당 부분 과열된 상태라 지금은 단순히 조정이 올 타이밍이라는 해석이고요. 중요한 건 이 둘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그 판단을 우리가 며칠 안에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12월 금리 방향, 테더 리스크, 그리고 ETF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 이 세 가지 변수가 거의 동시에 결론나는 구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베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량 증발 현상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이 가짜 하락이 끝난 뒤 XRP가 정말 폭발할 수 있는 구간이 오는지,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팩트만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물량 증발,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코인베이스 내 XRP 잔고가 9억 개 수준에서 9,900만 개 남짓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90%에 달하는 물량이 사라진 셈이죠.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규모가 아닙니다. 거래소 자체가 보유 물량을 시장에다 던졌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도 정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킹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분석입니다. 결국 남는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대규모 물량을 빼내갔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누가 그걸 가져갔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출금할 때는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콜드월렛 같은 개인 지갑으로 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정도 수준의 초대형 물량이 이동했다면 온체인 데이터에 어느 정도 선명한 자취가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행방이 또렷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업계 쪽에서는 이 물량 대부분이 OTC, 즉 장외 거래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가격을 흔들지 않은 채 대량 매수할 때 활용하는 전형적인 루트죠. 코인베이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들은 기관 고객 전용 OTC 데스크를 따로 운영합니다. 여기에서 오가는 물량은 일반 투자자들이 보는 호가창, 거래 체결 내역에 거의 찍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조용하게 A 주소에서 B 주소로 넘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소리소문 없이 움직여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비밀 유지 계약, NDA 때문입니다. 큰 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자기 의도가 시장에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채는 순간 가격이 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물량을 충분히 못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법적 계약으로 입을 막아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조용히 매집을 진행하는 겁니다. 최근 온체인 지표를 보면 추가로 1,650만 개의 XRP가 코인베이스에서 인출된 흔적이 포착됩니다.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난 움직임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1억 개 이상을 보유한 이른바 고래 주소의 주소 수는 8주 전과 비교해 20.6%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주소 개수는 줄었는데 이들이 들고 있는 총 보유량은 오히려 최근 7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고래들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지갑들을 정리해서 물량을 소수 지갑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거죠. 보유 XRP를 더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으는 행동입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인입니다. 단기 매매가 목적이면 굳이 이렇게까지 지갑 구조를 손볼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눈에 덜 띄게 여러 지갑으로 나눠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던지면 되니까요. 하지만 목표가 장기 보유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보다 소수 주소로 통합하는 편이 보안 관리 측면에서도 좋고 나중에 기관 수탁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장기 플레이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는데도 가격은 위쪽으로만 가려하면 계속 막힌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구간이 2.445달러에서 2.46달러 사이입니다.
이 영역에만 약 17억 4,900만 개의 XRP가 매물로 누워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이 가격대에서 매수했다가 물려있던 투자자들의 본전 물량이라는 거죠. 사람 심리가 다 비슷합니다. 본전 근처만 오면 여기서라도 털자라는 매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격대에 도달할 때마다 매도 물량이 벽처럼 쌓이고 이 장벽을 확실히 돌파해야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 이 구간에서 머리를 부딪히고 있는 형태입니다. 기술적 지표로 봐도 만만치 않습니다. 20일 지수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맞고 있어요. 이 선은 말 그대로 최근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가중해서 계산한 건데 지금 방향성이 하락 쪽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위로 조금만 치고 가려 해도 이 21선이 위에서 눌러버 버리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 구간을 뚫으려면 상당히 강한 매수 에너지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그 힘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선물 시장 지표인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아직 청산되지 않은 포지션 규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레버리지로 베팅하던 투기성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단기 트레이더들이 여기서는 더 이상 힘이 안 붙겠다고 보고 포지션을 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투기 수요가 눈에 띄게 식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ETF 쪽 자금 흐름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XRP ETF에는 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장 후 한 달 만에 유입된 금액이 6억 6,600만 달러 수준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거의 9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죠. 10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기록 중이고요. 도지코인 ETF를 예로 들면 거기는 하루에 최대 200만 달러 들어온 게 기록입니다. 그런데 XRP ETF는 어떤 날은 하루에만 2억 달러가 넘게 들어온 날도 있습니다. 무려 120배 차이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초대형 자산운용사는 이미 3,200만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ETF 발행사들이 가져간 물량을 모두 합치면 전체 유통량의 0.5% 정도를 이미 잠가둔 셈이고 이 비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 측면에서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가격은 좀처럼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다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우지 않은 채 조용히 물량만 모으고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ETF로 들어오는 자금은 공시와 보고를 통해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지만 실제로는 ETF 이외의 채널, 특히 OTC를 통해 훨씬 더 큰 물량이 이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요는 훨씬 강한데도 시장 가격에는 그 온도가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낮게 유지될수록 좋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XRP를 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해석은 훨씬 직관적입니다. 이미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 지금은 당연히 숨고르기 구간이라는 겁니다. 11월 한 달 동안 XRP는 사실상 폭등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거의 2배 가까이 치고 올라갔죠. 이렇게 급등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집니다. 단기 수익을 챙기려는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의 흐름은 그 조정 국면일 수 있다는 해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단기 레버리지 플레이어와 투기 세력은 하나둘 빠져나가고 대신 장기 관점의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가격은 옆으로 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량은 조용히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이런 정체 구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방향이 위로 정해졌을 때 폭발력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손들은 거의 다 털려나가고 끝까지 남은 강한 손들 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플이 최근에 받아낸 싱가포르 라이선스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2월 2일, 리플은 싱가포르 통화청 MAS로부터 기존 라이선스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리플마켓츠 APAC라는 아시아 태평양 법인 주체로 라이선스를 얻었고 이걸 통해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정산 서비스를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규제 당국의 승인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신뢰의 보증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 허브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건 우리는 규제 틀 안에 있고 합법적이며 감독을 받고 있다는 신호를 동시에 주는 셈입니다. 기관들은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규제 리스크를 체크합니다. 이 부담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큰 호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발표 당일 XRP 가격이 오히려 5%나 밀렸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호재 뉴스에 가격이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지금은 반대로 움직였던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현재 시장이 펀더멘털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 요인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트상 분위기가 꺾여 있으면 일단 팔고 보는 매매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과도기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시장이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할 때 뉴스와 펀더멘털은 장기적으로 쌓이지만 단기 움직임은 차트와 레버리지 포지션에 더 좌우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인내심이 특히 많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RLUSD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RLUSD는 리플이 직접 설계하고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1달러와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이고 이미 아부다비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고 이번 싱가포르 라이선스를 통해 아시아에서도 활용폭이 넓어졌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일본에서도 출시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사실상 테더 USDT가 상당 부분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테더는 늘 따라다니는 논란이 있습니다. 준비금이 정말 100% 확실한지, 자산 구성과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투명한지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죠.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테더의 안정성 등급을 취약 수준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 안정성인데 그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아이러니죠.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이 부분을 더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0%만 하락해도 테더의 자산 구조상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죠. 테더는 준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회사채, 금 같은 변동성 높은 자산으로 구성해두고 있는데 이런 자산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가치도 함께 크게 흔들립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크게 밀리면 그만큼 준비금 가치도 동반 하락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테더를 달러로 바꿔달라고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금 가치가 줄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상환 요구를 맞이하게 되니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테더 준비금 중 비트코인만 따로 떼어봐도 약 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15조 원에 가까운 액수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빠져도 이 비트코인 준비금에서만 약 4조 5천억 원의 평가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시에 회사채나 기타 위험 자산들도 위기 국면에서는 가격이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전체 준비금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XRP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면 현재 XRP 거래의 상당수가 USDT 마켓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XRP 거래량이 5조 원이 넘는 날도 많은데 상위 10개 거래상 중 8개가 USDT 기반입니다. 업비트처럼 원화 마켓이 중심인 거래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주요 해외 거래가 테더에 기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테더에 뭔가 큰 문제가 터지면 XRP 역시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한번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정말로 테더 패깅이 무너지는 사태가 온다면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될까요? 1단계에서는 시장 전체에 패닉이 올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조차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번지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현금화부터 하려고 할 겁니다. ETF니 온체인이니 따질 겨를도 없이 리스크 자산부터 던지는 거죠. 2단계에서는 유동성이 말 그대로 증발합니다. USDT 마켓의 호가가 비어가고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면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주문들이 가격을 산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3단계가 진짜 지옥입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에 연쇄 강제 청산이 쏟아지는 단계죠. 선물 시장에서 담보로 잡혀있던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동시에 가치가 떨어지면서 마진 비율이 무너지고 자동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추가 매도 물량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 리서치와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블랙스완급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XRP 역시 단기간에 70에서 90%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2024년 특정 해외 거래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XRP가 몇 분 만에 3달러에서 0.7달러 근처까지 순식간에 미끄러졌던 사례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장면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체감상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터졌을 때의 파급력이 너무 크죠. 그래서 리플이 RLUSD를 꺼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테더 리스크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규제받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운영하면서 XRP 생태계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결제 정산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테더에 큰일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모든 코인이 공포에 휩싸여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XRP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충격으로 80에서 90% 가까이 빠지는 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18년, 2022년에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모습이죠. 일시적으로 거의 0달러에 근접하는 차트가 스냅샷처럼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다 오른다는 식의 말을 여기서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관점을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먼저 최악의 쇼크가 터졌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나면 어떤 코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버티는 코인의 공통점은 크게 4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자체 스테이블 코인 보유. 둘째, 명확한 규제 승인. 셋째, 튼튼한 기관 파트너. 넷째,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지 여부. 이 4조건을 동시에 갖춘 프로젝트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XRP는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일부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이 리스크 자체를 오히려 기회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테더 쇼크가 터지면 단기적으로는 다른 코인들과 함께 가차없이 끌려 내려가겠지만 정리가 끝난 뒤 구조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후보 중 하나가 XRP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100% 맞다고 단정 지을 수도 완전히 틀렸다고 잘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방향성을 가진 시나리오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환경도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하면서 업비트는 사실상 네이버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포털 1위 기업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은 구조가 된 거죠. 여기에 네이버페이라는 결제 시스템까지 결합할 수 있으니 AI 블록체인 핀테크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업비트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XRP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XRP를 유독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업비트가 더 긴밀하게 연결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고 포인트 적립받은 뒤 그 포인트를 XRP로 전환해 다시 결제나 송금에 쓰는 식의 생태계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구현 가능한 영역입니다. 물론 업비트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솔라나 540억 원어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다행히 두나무가 전액 보상을 약속하면서 큰 혼란은 막았지만 이런 보안 사고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독점에 가까운 플랫폼의 구조적인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겠다고 나선 만큼 이 위기가 오히려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글로벌로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나 상무부의 각종 회의록, 보고서를 보면 리플과 XRP를 고속결제 인프라 후보로 검토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도 결제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려면 민간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유력 후보 중 하나가 XRP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금융거래를 실제로 뒷단에서 정산하는 DTCC 같은 인프라에 XRP를 결합하겠다는 구상도 언급됩니다. 만약 이런 그림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1달러, 2달러, 3달러를 두고 줄다리기 하는 논쟁이 엄청나게 작은 얘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결제, 파생상품 정산, 외환거래의 일부라도 XRP 기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를 찍어도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다는 극단적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가정에 기반한 시나리오고 실제 실현 가능성은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여러 기관 정책 문서에서 그 방향성을 향한 시그널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XRP 레저 생태계 자체도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사리 보고서에 따르면 XRP 레저는 이미 2014년부터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해왔습니다. 최근 1년 동안만 놓고 보면 전체 시가총액이 392% 증가했고 네트워크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87% 늘었으며 디파이 거래량은 무려 10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네트워크가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17년 이더리움 초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당시만 해도 별다른 사용처가 없다가 크립토키티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그 뒤로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지금의 XRP 레저가 딱 그 전환점에 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3에서 5년 동안 성장 곡선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요즘 20대, 30대 초반 분들 중에 첫 코인으로 XRP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늘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한개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이고 XRP는 예전부터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 익숙하다는 거죠.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오랫동안 XRP를 들고 있는 장기 홀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안은 줄고 대신 확신과 신뢰가 조금씩 늘어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타나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네트워크 구조, 규제 상황, 기관 파트너십을 하나씩 파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로 방향을 바꾸게 됐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분할 매수로만 포지션을 늘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들고 가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검증된 자산이라 오히려 앞으로의 변신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규제와 결제 시스템판이 통째로 흔들리는 구간에서 5년짜리 성장 엔진을 던져볼 만한 코인을 고르다 보면 기술 이용자 기관 흐름을 모두 보면서 꾸준히 돈을 넣을 수 있는 후보가 많지 않다. 나는 그 후보들 중에서 XRP가 가장 괜찮아 보인다. 앞으로의 큰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처럼 알트 시즌이 와서 모두가 한 번에 10배, 20배씩 튀어오르는 장세가 다시 올까요? 제 생각에는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지금은 코인 종류가 너무 많아졌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처럼 시장 전체가 일제히 불붙는 알트 시즌은 재현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극소수의 대형 알트들만 개별적으로 한 번씩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크게 오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리스트 안에 XRP가 포함될지 여부는 결국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테더 쇼크가 현실이 된다면 XRP도 예외 없이 폭락 구간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80에서 90%까지 빠지는 것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2022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하락폭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거의 0달러에 가까운 가격이 찍히는 극단적인 장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다시 오른다는 식의 무책임한 위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런 환경에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할 핵심 변수들을 정리해 두세요. 금리 인하 속도, ETF 자금 유입 추세, 테더 패깅 상태, 각국 규제 뉴스, 그리고 온체인 주요 지표들. 최소한 이 5가지는 꾸준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둘째, 매수와 매도를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로 진입하고 목표 구간에 근접하면 부분 익절하면서 현금 비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2가지만 지켜도 계좌가 한 방에 박살나는 상황은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XRP가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그냥 여러 알트코인 중 하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생 전체를 한 코인에 올인하는 건 절대 권장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가족 생계비, 노후자금, 비상금 같은 건 절대로 코인 투자에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 중에도 BIS, IMF, 각국 중앙은행 자료를 5년, 7년치씩 모아서 읽고 공부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테라루나 사태처럼 과장된 광고 문구만 믿고 들어갔다가 한순간에 영원되는 비극적인 사례는 줄어들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XRP 물량이 90% 가까이 증발한 건 표면적으로는 OTC 채널을 통해 기관들이 조용히 물량을 가져간 흔적으로 보입니다. 한편 ETF를 통해서는 이미 수천억 원대 자금이 유입됐지만 가격은 여전히 2.46달러 저항선 위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라이선스 같은 굵직한 호재가 나와도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저항과 레버리지 포지션 정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더 리스크는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은 편이지만 한번 현실이 되면 모든 코인 시장을 동시에 뒤흔들 수 있는 블랙스완급 변수입니다. 반대로 XRP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승인, 기관 파트너, 실사용 사례까지 갖추고 있어서 긴 시간축으로 보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쪽에 속한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2025년을 지나면서 금리 정책, 글로벌 규제 방향, ETF 자금 흐름, 스테이블 코인 질서 재편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XRP의 중장기 운명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만약 글로벌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핵심 레이어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대는 몇 년 뒤에 돌아봤을 때 아무 의미 없는 숫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괜찮은 알트코인 정도의 위치에 머무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 전략은 상방 로망 하나만 꽂고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리스크와 기대 수익의 비율을 냉정하게 저울질하면서 장기 성장 스토리를 검증해보는 가설 정도로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포지션과 상황은 모두 다를 겁니다. 이미 물량을 꽉 채워놓고 버티는 분도 있을 테고 아직 문 앞에서 계속 망설이고만 있는 분도 계시겠죠. 딱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XRP든 다른 어떤 코인이든 그 생태계와 기관 움직임, 규제 환경 변화를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투자하는 사람과 남이 하는 말만 따라다니는 사람의 결과는 3년, 5년이 지나면 계좌에서 극명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막상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그 진리가 결국엔 승자를 가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